일단 TF-IDF의 장점과 단점부터 다시 언급하면, 장점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단점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말뭉치를 가질 때 메모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높은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되게 스팔스한 형태를 가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예시에서도 데이터 영하 4만 5천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램 16기가의 캑을 노트북에서 터지니까 2만 1개로 줄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레프레젠트 아이템을 벡터로 표현할 때 방금처럼 TF-IDF가 아니라 이제 워드 투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일단 워드 투백 기법 같은 경우는 아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규모 말뭉치를 가질 때 메모리상의 문제점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는 게 모든 단어를 사용하니까 문제점이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조금 의미 기반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배치 기반의 딥러닝에 도움을 받아서 배치 기반의 학습을 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통계 기반의 단점이 아까 봤듯이 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대규모 말뭉치 할 때 메모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한 번에 학습을 진행해야 되니까 배치 단위로 쪼갤 수가 없어서 큰 작업 처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GPU 같은 병렬 처리 기대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그런 게 힘들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볼 신경망 기반의 워드 투백은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론 기반이 뭐냐? 추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추론은 주변 단어라는 맥락을 통해서 물음표에 중심 단어가 들어가는지,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추출하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라는 예시가 있을 때, 여기 물음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ou랑 goodbye라는 단어만을 보고 안에 say가 들어가는 거 맞출 수 있을지, 반대로 say라는 단어만 보고 양 옆에 you와 goodbye라는 단어를 맞출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게 워드 투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say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을 때 잘못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점점 모델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드 투백에서 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자면, 워드 투백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반영해 가지고 단어를 벡터로 바꿔주는 임베딩 방법론인데, 그래서 단어의 유사도라고 하면 이제 단어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주변 단어와 같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유사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여기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지금 분명히 단어는 다르지만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두 단어의 사이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변에 나는과 좋아한다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위치를 통해서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의 유사함을 통해서 벡터로 임베딩 하는 게 워드 투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강아지와 고양이는 유사할 것이다. 그래서 원화 벡터의 형태의 스팔스한 매트릭스가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그런 거 매트릭스를 저차원 공간의 벡터로 매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슷한 위치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아까 말했던 고양이와 강아지 예시처럼.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아까 봤던 TF-IDF처럼 단어나 구매 상품을 그런 거 벡터라이저 시켜가지고 그런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워드 투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투백은 알고리즘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5라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스키그램이라는 방법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키그램이 15보다 성능이 일단은 좋고 거의 다 스키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결과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스키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5 방법이 뭐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5는 빨간색 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와 goodbye를 통해서 물음표를 예측하는 게 15고, 스키그램은 say를 통해서 you와 goodbye가 양옆에 나온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U와 굿바이처럼 어떤 물음표 주변에 있는 단어를 주변 단어라고 표현하고, 이 주변 단어를 어느 정도 길이까지 볼지를 윈도우의 크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U와 굿바이만 보고, 윈도우의 크기가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U, 굿바이, 엔드 양옆으로 두 칸씩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는 빈칸이 없으니까 하나만 보고. 그리고 물음표처럼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중심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번 15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딥러닝을 조금 대부분 다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은닉층과 그런 레이어가 쌓이고 거기서 웨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출력한 다음에 그 아웃풋의 소프트 맥스를 취해 가지고 이거를 정람 레이블과 비교해 가지고 어떤 백 프로파게이션 통해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워드 투 백도 정확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값이 지금 들어올 건데 입력값이 원합 벡터의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예시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에서 you와 goodbye를 입력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you와 goodbye를 지금 원합 벡터 형태로 입력을 받으면 you만 있는 경우 그리고 goodbye만 있는 경우 두 칸에 대해서만 1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들어왔을 때 웨이트, 입력층의 웨이트랑 곱해져서 어떤 값 하나와 두 개가 생겨서 이 둘을 결합한 은닉층이 하나가 생길 거고, 그리고 이 은닉층을 가지고 이제 그런 출력층을 만든 다음에 어떤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게 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입력값으로는 you와 굿바이를 받고 정답 레이블은 say를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단어는 아까 봤듯이 you와 굿바이, 중심 단어는 say, 그리고 윈도우 크기는 1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부분에서 살펴보면 일단 원합 벡터 형태로 어레이 값을 두 개를 가지겠죠. 인풋을 두 개. 그래서 you가 있는 곳에 1, 굿바이가 있는 곳에 1. 그리고 초기의 웨이트는 아시다시피 랜덤한 이니셜라이즈 된 값을 가지게 되고, 사이즈의 요 3 같은 경우의 차원수는 제가 정해주게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제가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TF IDF 같은 통계 추론 기반에서의 문제점인 스팔스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진 값 W 인풋과 입력값이 곱해진 히든 레이어 1과 히든 레이어 2 입력값과 W 인풋이 곱해진 히든 레이어 2를 평균 낸 게 이 은닉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W 인풋 값이 단어의 인베딩 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은닉층에 대한 결과까지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제 W 아웃풋과 은닉층을 곱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진행 순서는 그 다음엔 은닉층과 W 아웃풋을 곱해가지고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스코어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각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얘를 정답 레이블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W 아웃풋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니셜라이즈 된 값을 사용하고,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은닉층과 W 아웃풋을 곱한 값이 스코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스코어에 대해서 소프트 맥스를 취한 게 프레딕션 값이 되고, 여기서 왜 소프트 맥스를 취하냐? 딥러닝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기존에 이렇게 스코어 함수 출력 값을 보면 값이 0부터 1이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0점 몇몇몇까지 지금 굉장히 값이 분포가 다양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확률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익스포넨셜 함수를 도입해 가지고 분모에는 서메이션, 익스포넨셜의 서메이션, 그리고 문자에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에 나온 값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확률의 성질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드리자면 입력값 원합 벡터 형태로 두 가지 받았고,
W 인풋을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히든 레이어 만드는데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 이니셜라이즈와 인풋을 곱한 거에 평균을 낸다. 그리고 W 아웃풋도 이니셜라이즈 처음에 하고 얘를 은닉층과 곱해서 출력층의 점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확률로 바꾸기 위해서 소프트 맥스를 취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정답 레이블과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 멀티 레이블인 경우에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많이 사용하니까 해당 로스 사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소프트맥스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 그런 거 될 때 공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식 바로 적용했는데 소프트맥스의 그런 역전파 값은 프리딕션의 앤서 값 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PI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리딕션 값에 대해서 라벨 값 뺀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그대로 사용해서 앤서 값에서 아까 예측한 프레드 값을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델타 저희 아웃풋 웨이트 아웃풋에 대한 그런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np.outer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봤던 히든 레이어 은닉층과 그리고 그런 소프트 맥스에서 발생했던 그런 델타 역전파 값을 아우터를 취하면 웨이트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트에 대한 아웃풋 계산했으니까 인풋에 대한 아웃풋도 계산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np.dat을 통해 가지고 D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W 이제 인풋에 대한 방금 부분 잘못 설명했는데 그 히든 레이어에 대한 그 역전파 값을 계산한 거고요. 여기서 DA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웨이트 인풋에 대한 역전파 값을 아까와 같이 np.outer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 통해서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웨이트의 인풋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뺀 다음에 그리고 아까 계산했던 델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웨이트가 지금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걸 이제 에포크 한 번 돈 건데 웨이트를 이제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이렇게 반복해서 돌다 보면 어느새 조금 괜찮은 웨이트 값이 가지게 되고 이 웨이트가 바로 그런 단어들의 임베딩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웃풋 계산하는 거 동일하고요. 지금 수행한 게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세일을 통해서 U와 굿바이에 대한 거를 맞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샵 3부터 샵 8까지 이제 다른 맥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만 총 8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수행하고 뭐 다른 문장들이 있으면 다른 문장이나 문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워드 투백 진행해주고 그렇게 하면 15호 과정이 끝나고요. 15호하고 그 스킷그램도 다음에 나오는 스킷그램도 알고리즘 상으로는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아까는 인풋 값을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아웃풋은 하나가 출력이 된 구조였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인풋은 하나를 받고 아웃풋은 두 가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한데 이제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는 동일하지만 이제 아웃풋 값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 아까 설명해가지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입력값은 원합 벡터 형태의 입력값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이 하나죠. say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say를 통해서 say를 입력값으로 원합 벡터 형태로 하나 가지고 U와 굿바이라는 아웃풋 두 가지를 맞추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단어는 U와 굿바이, 중심 단어는 say 하나, 윈도우 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입력값을 웨이트 인풋하고 곱해줌으로써 은닉층의 값을
은닉층의 웨이트 그런 값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만든 은닉층의 값을 웨이트 아웃풋과 곱해 줌으로써 그런 스코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얘가 확률이 아니니까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확률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멀티 레이블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줘야 되고, 참고로 이거는 지금 백 프로파게이션 여기 두 부분에서 웨이트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 같은 경우는 np 아우터를 통해서 델타 웨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풋에 대해서도 np 아우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DA 같은 경우는 np 닷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웨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웨이트에 러닝 레이트를 곱한 값을 델타에다가 곱한 다음에 빼줌으로써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웨이트 아웃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지금은 2번의 문맥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니까 3번부터 8번까지 문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듯이 스킵그램이 그 앞에 봤던 15보다는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스킵그램이 풀려는 태스크가 15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15 같은 경우는 이 세일을 맞추려고 U와 굿바이를 통해서 세일을 맞추는 그런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를 맞추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세일을 통해서 두 가지 양옆의 단어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더 이제 학습을 똑똑하게 진행한다?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킵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맥에 대해서 진행하면 되고, 이거를 에포크 반복해서 학습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젠신 패키지 사용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코드 간단하게 한번 실제 코드 작성한 거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워드 투백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샵1 부분 여기로 와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뒷부분에 아마 모델 돌아가는 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드 투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젠신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워드 투백의 알고리즘을 호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각자 경로에 맞춰주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객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비 데이터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지금 무비 데이터 같은 경우 조금 타임스탬프 시간이 순서가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순서가 조금 섞여서 시간 순으로 정렬해주는 함수인 sort.values를 통해서 순서를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메타데이터의 정보도 불러와서 타이틀이나 그런 오버뷰 같은 것들 활용하기 위해서 불러와 줍니다. 이번에는 오버뷰 말고 오리지널 부분 조금 활용해 볼 건데,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 메타데이터의 아이디하고 여기 무비의 아이디하고 이게 컬럼명이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컬럼명 일치해주기 위해서 일단 얘도 무비 아이디로 이렇게 컬럼명 변경해 주셔가지고 둘을 여기서 조인을 해주는 과정이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게 id 값 같은 경우 보통 int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숫자여가지고. 근데 이제 데이터마다 어떤 데이터는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형태는 int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지금 동일하게 스트링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s타입으로 스트링으로 변경해 준 다음에 둘을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pd.merge를 통해서 하면 돼요. pd.merge를 통해서 함수 조인하면 맨 끝에 오리지널 타이틀 부분 이렇게 잘 매핑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타이틀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 결측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영화 10,000개 중에 9,000개 넘게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실제 결과는 잘 안 나오는데 사용법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 타이틀에 결책지 있는 부분은 전부 제거해 주고요. 아까 봤듯이 난누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타이틀에 그런 거 유저마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타이틀의 유니크 부분만을 따로 추출합니다. 그럼 이제 유저 1이 이 영화 타이틀을 보고 이 영화 타이틀을 봤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 1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JN 슬라인트 밥 스트라이크 100을 본 다음에 바이브멘트 디마 뭐 이런 영화를 봤고, 유저 3 같은 경우 300을 본 다음에 더 킬링, 그 다음에 숄트버스, 파인딩 네버랜드 이런 걸 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실 이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려는 게 뭐냐, 이 영화 제목 하나하나를 그냥 단어로 보고 이 영화관의 유사도를 어떤 영화를 순서대로 봤는지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일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는데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그 다음에 비밀의 방 맞나? 비밀의 방, 그리고 아즈카반의 제수 이렇게 이어지는데, 만일 비밀의 방 양옆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많이 본다면 해리포터 간의 유사도가 많이 높게 나오겠죠. 워드2백 입장에서. 왜냐면은 워드2백 알고리즘이 내 주변에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지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주변의 영화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영화들의 순서 목록을 센텐스로 저장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출력하면 이런 형식으로 가지는데요. 참고로 이게 사용자 1에 대해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 다음은 사용자 2에 대해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 그 항목들이 타이틀 형태로 리스트로 저장이 된 거고, 여기서 코드에서 보면은 append라는 것부터 천천히 이야기 드리면, append 함수는 리스트에 그런 입력 값들을 저장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유저 센텐스라는 항목을 센텐스라는 리스트에 append를 하면 항목에 하나하나씩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형태가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맵 스트링이라는 걸 하면은 전체 리스트 안에 담긴 모든 원소들이 스트링으로 변형이 되는 거를 맵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맵이 뭐냐? 리스트 내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를 적용해 주기 위함이에요. 왜 이거 해주냐면 아까 봤던 뭐 300 같은 경우는 int 형태가 있고 얘는 스트링 형태가 있어서 그런 형태 스트링으로 좀 통일 안 시켜주면 중간에 에러 발생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젠심 같은 경우 이제 임베딩 네트워크 이렇게 함수 작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젠심 모델에서 워드2백이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센텐스를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데이터 형태로. 그리고 사이즈는 웨이트의 그런 크기를 얼마나로 정할지, 윈도우는 양옆의 주변 단어를 몇 개까지 볼지,
워커스는 CPU 자원을 몇 명이서 학습에 참여할지, 이터레이션은 에포크를 200바퀴 몇 바퀴 돌지, SG는 그런 거 SG 0인 경우에는 15 방식을 사용하고 SG 1인 경우는 그런 스킵그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도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돈 거에 대한 결과값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 WV라는 게 이제 가중치급 벡터 가지고 제가 입력한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스파이더맨하고 유사한 게 스노우 케이크, 뭐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학습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TF IDF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토이스토리 이런 것만 해도 잘 됐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상황에 맞게 추천 시스템 모델도 여러 개 비교해 보면서 적용하는 게 좋다 생각 들고, 좀 메타데이터가 잘 구축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컨텐츠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컨텐츠 기반의 장점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리자면,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해준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하기가 좋아요.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글 같은 경우 유사도 통해서 계산이 됐다. 이 글이 진짜 유사하겠구나. 이런 조금 의미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무슨 콜드 스타트나 관련된 그런 언급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추천해줄 때 가장 문제가 콜드 스타트라는 건데, 처음 들어온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 처음 작성된 영화, 처음 작성된 글, 처음 본 영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같이 아예 최초에 등장한 애들은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추천해주기 어려운데, 근데 컨텐츠 기반의 모델은 그 아이템 들어올 때마다 인베딩 값 계산하고 바로 유사도 때리면 돼가지고 되게 추천해주기 편해요. 그런 콜드 스타트 문제에 대해서도. 하지만 단점은 아이템 피처를 좀 정확하게 추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출을 못하면 정확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도메인 논리지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필요해요. 얘를 자연어 처리할 때 어떻게 자연어 처리해야 되는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봤듯이 메타데이터가 잘 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컨텐츠 기반의 모델하고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협업 필터링 모델을 같이 잘 적절하게 쌓아서 활용을 많이 해주고요.